번호키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뚜두두두뚜 그 짧은 전자음 하나가 72년. 제 인생을 두 동강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여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듣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내 집 팔아 아들 아파트 사줬더니 번호키 바꾸고 나를 컨테이너로 보낸 자식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임입니다. 올해로 72이 됐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고 60에 퇴직했습니다. 남편은 6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32평짜리 아파트. 남편이랑 둘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 하나가 제 전 재산이었고 제 노후였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들은 하나, 딸은 하나 있습니다. 아들 이름은 현우, 딸 이름은 현주입니다. 현우가 결혼한 지는 14년이 됐고 손주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아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아들이 전화를 해온 건 남편 기일이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혼자 계시면 걱정된다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아파도 아무도 모르는 그 생활이 얼마나 쓸쓸했는지는 혼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들 목소리에 저는 그만 무너졌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도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저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여보 우리 아들이 효자야 하고 실컷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본론을 꺼낸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엄마, 사실 지금 우리 집이 좀 좁아. 현수방도 없고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형편이 좀 빠듯하거든. 엄마 집이 지금 시세로 얼마나 돼? 저는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노원구 우리 아파트가 그때 시세로 딱 10억이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던 곳은 경기도 구리 23평짜리 전세였습니다. 전세금이 3억 5천이었고 더 넓은 데로 가려면 8억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부담 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 생각이 어떤지 여쭤보는 거야.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손주 현수 얼굴이 떠올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나 싶었고 어차피 죽으면 다 아들한테 갈 재산 지금 써먹게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2달 만에 팔렸습니다. 10억 원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 우리 집이었구나. 이 숫자가 30년이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가는 돈이니까 내 품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8억을 아들 계좌로 보냈습니다. 명의는 아들 단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게 낫다고 아들이 설명했고 저는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나머지 2억은 제 생활비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잔금 치르는 날 조금 부족한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곧 갚을게. 저는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조금씩 1년 사이에 2억이 거의 다 아들한테 갔습니다. 남은 건 국민연금 월 63만 원뿐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였습니다. 34평, 새 아파트에 새 가구, 환한 거실에 넓은 주방.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현수야, 할머니 왔다. 손주가 달려와 안기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제 방은 다용도실 옆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옆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랑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제 친구들 오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오시면 현수 공부에 방해가 돼서요. 가능하면 밖에서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방도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끓이고 있으면 혜진이가 들어와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냄새가 밴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그것들을 하나씩 포기해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집에서 편하고 싶겠지. 내가 좀 양보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입주한 지 6개월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번호 키 바꾸려고. 현수가 요즘 낯선 사람 오면 많이 무서워해서 외부인 출입을 좀 제한하려고.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외부인이요. 내가 외부인이에요. 아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집 문을 벨 눌러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벨을 누르면 혜진이가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마트 갔다가 돌아와도 벨, 병원 갔다가 돌아와도 벨. 저는 그 벨 소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8억을 줬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오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았습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내가 뭘 바라나 싶었습니다. 그 전화가 온 건 겨울이 시작되던 11월이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혜진이가 좀 힘들어해. 같이 사는 게 혜진이 건강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아들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컨테이너 집을 알아봤어.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우리가 예쁘게 꾸며줄게. 주말에 자주 내려갈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컨테이너, 내 아들이 나한테 컨테이너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8억을 줬는데 2억을 더 줬는데 내 전 재산을 다 줬는데 아들이 나한테 컨테이너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효자야 라고 했던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 생각에 밤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그로부터 2주 만에 강행됐습니다. 제가 버티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이미 많이 참은 거야. 더 이상은 힘들대. 결국 저는 짐을 쌌습니다. 30년 살던 노원구 아파트를 떠나 6개월 살던 강동구 아파트를 떠나 강원도 횡성 어느 산자락 컨테이너로 갔습니다. 컨테이너는 20평 남짓이었습니다. 단열이 전혀 안 됐습니다. 11월인데 벌써 발이 시렸습니다. 보일러가 있다고 했는데 틀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밤새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이웃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 차로 20분이었습니다. 저는 차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이 됐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했더니 혜진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현우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리고 끊겼습니다. 그날 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외투를 2개 껴입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누웠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72평생을 살면서 자식한테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딸 현주한테 전화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말을 못했습니다. 현주가 엄마 괜찮아? 를 몇 번이나 물어봐야 겨우 입을 뗄 수 있었습니다. 현주야, 엄마 많이 추워. 그 한마디였습니다. 현주가 그날 바로 횡성으로 내려왔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온 현주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현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현주가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증여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여 당시 구두로 약속된 부양 의무가 있었고 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여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현주와 저는 아들 명의 아파트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통보가 아들에게 전달된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0번, 20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횡성으로 내려왔습니다. 혜진이도 함께 왔습니다.
아들이 컨테이너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한테 8억을 줄 때 그 돈이 뭔지 알아? 그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 아버지랑 엄마가 30년 동안 아껴 쓰고 추운 겨울에 난방비 아끼고 입고 싶은 옷 참고 가고 싶은데 못 가면서 모은 거야. 그 돈으로 엄마한테 컨테이너 사줬니? 그 집 좋으면 내가 살아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송은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부양 의무 불이행을 인정했고 아파트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금 중 제 몫을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주집 근처 소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평짜리 작지만 따뜻하고 아침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현주가 주말마다 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게 전부지만 이게 행복입니다.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남편한테 미안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효자야 라고 했던 그 말 내가 너무 섣불렀어요. 여러분, 자식이라서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은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구두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따뜻해집니다.